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손자병법의 이제 14가지 전술.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듯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궤도야라. 속이는 도다. 속이는 도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속인다라고 하는 것이 저번에 우리가 한번 논의를 했지만은 무슨 뭐 사기나 협잡하자는 게 아니죠. 결국은 냉철한 이성적 판단으로 나의 감정을 억제한다는 거예요. 내가 화난다 그래서 그냥 즉각적으로 화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기분 나쁘다 해서 기분 나쁜 거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적 사고를 할 수가 있어요. 동물들은 절대 못 속여요, 자기 자신을. 개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깨갱거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속인다라고 하는 의미는 인간만이 갖는 어떤 이성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손자는 이 병법에서 적과 싸워서 우리의 조직과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이 부대 구성원들이 항상 이기려고 한다면은 우리의 감정을 속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병자는 궤도라는 말을 하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속이기 위한 14가지 전술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 그 14가지 전술 중에서 4가지는 저번 시간에 벌써 한번 얘기를 했고,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 그 전술이 어떤 전술이 있는지 한번, 이건 순서는 좀 틀리지만은, 하여튼 14가지 전술을 그렇게 필요에 따라 한번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이제, 공기, 무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기, 무비하라. 그리고 출기, 불이하라. 이건 뭐 1982년에 만든 미국 육군 작전 지침서에도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거는 손자병법의 가장 위대한 말 중에 몇 가지를 뽑으라 하면 한 베스트 5 안에 들어갈 말입니다. 공격하라. 언제 공격해요? 적이 준비하지 못한 장소를, 그러니까 적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곳을 공격하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기지요. 적이 준비 다 해놓은 데를 공격해봤자 내 아군의 피해가 너무 심해지죠. 그러니까 공격하라. 적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곳을. 출동하라. 출격하라. 적이 전혀 의도하지 못했을 때, 적이 전혀 생각도 못했을 때, 적이 전혀 준비 못한 장소를 가서 팍 출격하라 이겁니다. 팍 하고 그냥 출격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그 피해는 뭐 무지막지하게 이루어지죠. 이게 결국은 이제 작전 전략에서 본 인디렉트 어프로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접근이 아니라 간접적인, 한 바퀴 돌아가란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 때리고 싶으면은 직접 때리지 말란 말이에요. 왜? 내가 때리면 내 손이 아파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때리게 만드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좀 손자병법이 무서워지는데, 이 중국 사람 중에 유명한 안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영. 이름 많이 들어보신 분이죠. 이 안영이라고 하는 유명한 제나라의 정치 스타입니다. 그러니까 그 손자가 살던 시대에 한 그 정도 전후에서 살았던,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안영이라는 사람이 제나라의 이 3대에 걸쳐서, 왕 3대에 걸쳐서 이 재상을 해요. 굉장히 유명한 재상인데, 키는 한 150cm 정도밖에 안 된 아주 짤딱막한 사람이에요. 그 안영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루는 이제 외교관이 돼서 초나라에 사신으로 갔어요. 근데 그 초나라에 사신으로 갔더니만, 초나라에 이제 사신이 오니까 이제 외교관이죠. 초나라 왕이 딱 보고는, 키는 뭐 짤딱막한 놈이 아주 뭐 유명한 안영이로 걸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기분이 팍 나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우리나라를 어떻게 봤길래 저렇게 짤딱막한 사람을 우리나라에 사신으로 보내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놀려주려고, 아유, 당신네 나라는 그렇게 사람이 없어? 어째 당신같이 이렇게 조그만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신으로 왔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때만 안영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 외교 정책은요, 별로 시원치 않은 날엔 조그만 사람을 보내고요.
좀 괜찮은 나라엔 큰 사람을 보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왔어요. 한 방 먹었죠 그냥. 그 이제 초나라 왕이 이거 진짜 한통 당했단 말이에요. 보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마침 저게 이제 누가 이 폴이라 그래서 이제 그 요즘 말하면 수사관이 이제 제수를 한 명 데리고 하는데 이 보니까 제 나라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래 이제 너희 나라 사람이 여기 와서 지금 도둑질해서 지금 제수로 잡혀가는데 딱 얘기했어요. 아이고 우리나라 초나라는 죄인이 없는데 어떻게 제 나라 사람들이 저기 와서 죄를 짓고 참 그것 때문에 고민이라 그러니까 안혁이라는 사람이 제가 아는 그 자연 상식을 하나 가르쳐 드리죠. 이 귤이란 거 있지 않습니까? 귤. 예? 요 귤이 원래 이 회숫가 이남에서 태어나면 귤이 되는데 이 회수 이남에서 태어나면 귤이 되는데 그게 회숫가 북쪽에서 태어나면 행자가 된답니다. 귤화 위지 귤이 변화하여 탱자가 된다. 저 사람이 원래 제 나라 있을 땐 착한 사람이었는데 이게 초나라에 오니까 완전히 죄인으로 바뀌네요. 예? 아마 이 초나라 토양이 워낙 이 죄인들 만드는 토양인가 봅니다. 한 방 또 매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나라 왕이 그제서야 일어나갖고 아이고 내 당신 못 당해내겠어 하고는 정식으로 외교관 대접을 해줬대요. 만약에 거기서 안영이 뭐요? 하면서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가면서 내가 키가 조그맣다고? 내 우리나라 사람이 다 뭐 범죄자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면 아마 진짜 이 초나라 왕한테 그냥 계속 당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공기무비 출기불이에요. 전혀 의도하지 못한, 전혀 준비하지 못한 때에 장소에 팍 돌아가서 그냥 바뀌는 그 간접화법이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이게 공격하는 거죠. 저 안영은 아주 굉장히 유명한 스타라 뭐 사마천 사계부도 자세히 나와요. 관한열전이라 해서 관중하고 같이 쳐줘요. 제 나라 유명한 정치가 둘인데 그 안영이라는 사람이 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제 나라 경공을 모실 때요. 뭐 영공, 경공, 장공 이 세 사람 왕을 모셨는데 하루 이제 제 나라 이제 경공이 사냥을 나갔는데 이제 사냥을 해서 이 사냥 노루를 한 마리 잡았어요. 근데 그 사냥지기가 그 노루를 잡고 다니다가 그걸 잊어버려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왕이 이놈이 내가 어떻게 잡은 사냥감인데 그걸 잊어버리냐고 저 사냥지기를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좌우 신하들이 이거 큰일 났거든요. 그 노루 한 마리 잡아갖고 정말 잃어버렸다고 만약에 죽이면은 그다음부터 그거 어떻게 돼요? 그 왕 얼마나 그 백성들 민심이 안 좋아지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안영한테 달려가서 큰일 났습니다. 이 사람 죽게 생겼다고. 그때 이제 안영이 딱 가서 그러죠. 죄인을 데리고 와라. 갖고 죄인을 딱 너는 지금부터 3가지의 죄상을 내가 낱낱이 고백하겠다. 이놈. 첫 번째. 너는 그 기껏 우리 왕께서 잡으신 노루를 지키지 못하고 잊어버렸으니 너는 그걸로 죽어 마땅하다. 노루를 잃어버린 죄. 두 번째. 너는 한낱 노루 잊어버린 것 때문에 우리 왕이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극악무도한 짓을 하게 만들었으니 그것도 두 번째 죄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왕이 우리 왕께서 너가 노루를 잊어버렸다고 너를 죽이면은 그 다음부터는 온 제국에 소문이 나서 그 사람은 그 사람 목숨을 노루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여기는 거다. 그러니까 노루보다도 못한 그것으로 여긴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될 테니 그러면 우리나라 왕의 명예가 실추될 거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죄가 크다. 너는 이 3가지 죄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처형돼. 죽여라. 네? 노루를 잃어버린 죄. 그리고 노루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한 죄. 그리고 사람을 죽여서 온갖 명예를 실추시킨 죄.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냥 얼굴이 뻘개졌죠. 그게 다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왕한테 한 얘기거든요. 제 나라 경공한테 한 얘기예요. 만약에 경공한테 안 됩니다. 노루 한 마리 때문에 사람 죽이고 그러면 극악무도한 정치를 하신 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랬으면 아마 그 사냥꾼 진짜 죽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공기무비 출기불이 전혀 의도하지 못한 간접으로 치고 들어가서 그 사냥꾼에게 이 3가지 죄상을 낱낱이 얘기함으로써 사냥꾼도 살리고 왕도 스스로 뉘우치게 만들고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즉각적으로 지적할 때가 많아요. 너 이거 잘못됐다. 너 이거 못했다. 그게 그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뭔가 개선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충분히 혼자 느낄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스스로 자기가 그야말로 이 올바른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뭐 이웃들에게 얼마든지 그런 좋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손자가 그렇게 주장했건만 즉각적 대항 방법에서, 이 디렉트 어프로치 방법에서 못 벗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좀 간접적으로 돌아가도 얼마든지 우리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이성적 사고에 저는 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공기무비하고 출기부리하라. 저기 준비하지 못한 곳을 공격하고 저기 전혀 의도하지 못한 때에 쳐서, 그러니까 그 손자가 얘기하는 병자는 궤도야라. 이 궤라고 하는 건 사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분명히 이성적 행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중에 또 계속 나오는 게 이제 용의시지불용이란 말이 있습니다. 용의시지불이. 지금 계속 14가지 속이는 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다 외우고 계시죠, 지금? 용의시지불용이라. 내가 뭔가 이 군대를 동원해서 저쪽에 작전을 하려고 하면은 상대방에게는 전혀 작정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것을 보여주란 말이에요,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예요? 내가 분명히 저쪽이 탐이 나요. 또 우리 부대가 저쪽으로 진격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 군대를 이쪽으로 운영할 거라는 것을 적에게 보여주면은 적이 대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전혀 난 뭐 그런 작전 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매 있죠, 매. 사냥하는 매가요. 그 서경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매라고 하는 이 매라고 하는 지조는 이게 매입니다. 그러니까 발음은 지고요. 지조는 장차 공격하려고 할 때, 자기 먹잇감을 잡으려 할 때 어떻게 해요? 선장기형이라 이런 말이야. 저 하늘에 있는 사나운 매가 장차 먹잇감을 공격하려고 할 때는 잘 감춘다. 자기의 형을 잘 감춰요. 자기의 모습을 잘 감춘다는 뜻이에요. 내 부리를 절대로 바깥에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쫙 집어넣어요. 예? 그리고 다가가요. 그 잡을 수 있죠. 이게 내 잡는다 이러면 이거는 뭐 잡으라는 얘기죠. 뭐 매가 장차 공격하라고 할 때는 자기의 손톱을 감춰요.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바꿔요. 그래서 먹이를 획득해낸다 이겁니다. 매는 그거 먹어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내가 뭔가 이 작전을 운영할 생각이 있으면 남에게는 전혀 운영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라. 이것이 또 14전략 중에 하나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리 유지하라. 리란 말은 이 이익이죠. 이게 유자는 유인하다. 네? 뭔가 이익을 던져서 적을 뭐예요? 말로 이렇게 살짝 유인해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뭐 안 그러시는 것처럼 낚시하는 분들 물고기 잡을 때 어떻게 해요? 미끼를 이렇게 던져서 물고기를 유인해서 잡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삶에 있어서 사실 살아가는 자체가 어쩌면 전쟁일지도 몰라요. 물고기를 잡든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오든 상당히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자체가 결국은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쟁 속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사고하느냐가 사실 손자병법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리유지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저 사람 잡고 싶으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하나 주세요. 돈 한 5천만 원 주세요. 그러면요, 그거 톱썩 먹을 때, 필요할 때 날려버릴 수 있잖아요. 하긴 그렇게 해서 그 미끼 먹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우리나라에. 그러한 것들이 왔을 때 이 덥석 물면 안 돼. 결국 이건 뭐냐면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들한테 혹시 그런 유혹이 오더라도 절제할 줄 알아는 게, 반대로 생각하면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략적 사고예요. 미끼만 좀 그래도 줬으면 좋겠어요. 한 5천만 원 주면 저는 자신 있게 그냥
잡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도 제발 손자병법 배우셨다면은 그러한 그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십시오. 그 다음에 또 전략적으로 지금 14가지 전략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이시지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내 목표가 가까운 데 있으면요, 남한테는요, 시지원. 내 목표가 저 먼 곳에 있는 것처럼 보여줘야 돼요. 반대로 내 목표가 저 먼 곳에 있으면요, 상대방에게는 내 목표가 가까운 데 있는 것처럼 보여줘야 돼요. 이게 이제 그 14전략 중에 또 중요한 개념입니다. 36개라고 아시죠? 36개. 36개.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우리 14개를 하고 있는데 요걸 좀 더 붙여서 36개라고 누가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뭐 따로 책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뽑아와갖고 거기에는 미인계도 있어요. 미인의 믿기에 약한 사람은 미인으로서 유혹하라. 이게 미인계입니다. 그리고 뭐 고육계도 있어요. 고육지책이라 그러는데, 예? 자기의 살을 일부러 참으로써 상대방에게 속이란 말이에요. 예? 고육지책 뭐 이런 얘기 하죠. 예, 쓸 꽃자 자기 그 육체육자. 뭐 물론 36개는 달리는 게 최고다. 36번째 가면 도망가는 게 최상이다. 이런 계책도 있어요. 우린 줄행랑이라 그러죠. 달릴 쭉, 할위, 윗상, 줄행랑. 자, 지금 36개의 8번째 계책 중에 이 어두울 암자에 이 건널 도자에 그 다음에 또 진창, 이게 도시 이름이에요. 즉 암도 진창이라는 게 이제 8번째 계책이요. 언제 한번 시간 되면 36개 1개부터 36개까지 한번 쫙 한번 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예요. 근데 36개는 좀 손자병법에 비해서는 좀 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그 전술적인 것만 적을 잡겠다고 모아놔서 그 철학적 깊이는 사실 좀 느껴지지 않아요. 그 8번째 계책 중에 암도진창이란 말이에요. 뭐 글자 뜻대로는 몰래, 암이라고 하는 건 어두울 암자니까 몰래 건넌다. 몰래 진창이라고 하는 지역을 건너간다. 뭐 이런 뜻이죠. 그 암도진창을 얘기하려면은 우리가 또 이 한신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초나라하고 그 다음에 이 한나라하고 서로 싸울 때 우리 이걸 초한전쟁이라 그러죠. 이 한나라 왕인 유방이가 이제 초나라 항우한테 이제 쫓겨서 이 촉당으로 들어갑니다. 이 촉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 얘기하면 사천성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아주 서부 쪽이죠. 촉당으로 들어가면서 그 어디를 지나가면 이 관중이라고 하는 땅을 지나가요. 요 관중이라는 땅을 향해서 촉당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다리 하나가 있어요. 그 다리가 뭐냐면은 이 잔교라고 그래서 그 다리 이름인데 워낙 촉당에 들어가는 길이 좁고 험하니까 그 다리 하나만 통해서 갈 수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 다리를 통해서 지나가는데 이 촉당으로 들어가는 한나라 유방이가 사실은 이 서부 지역 그 강원도 산골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들어가면서 이 다리를 끊고 들어가요. 왜 끊고 들어가냐면 다시는 이 중원에 나올 생각이 없다는 걸 항우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항우가 이 유방을 갖다 확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시간에 난 다시는 여기 안 나올게. 난 저 강원도 지역 가서 거기서 저 밭 일구고 그 옥수수 밭 일구고 살 테니까 내 그런 증거로 내가 이 다리 하나 있는 거 이거 끊고 들어갈 테니까 절대 나를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고는 그냥 그 잔교를 끊어버리고는 사천성 수도인 성도, 지금 현재 촉당, 지금은 사천성이지만 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항우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놈들이 더 이상 이 중원으로 진출하지 않겠구나 라고 이제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촉당으로 들어간 그 한나라 고조와 그리고 그의 용장 한신, 또 그의 참모 장량, 그의 군수 참모 소하,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몇 년 동안 자생력을 키워요. 그래서 군량미도 비축을 하고 무기도 만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이 관중을 통해서 이 관중 땅을 지나서 이제 중원으로 다시 나와야겠는데, 중국이라고 하는 데가 있으면은 다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수없이 많은 그
초나라 병사들이 여기서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서 지키냐면 이 사람들이 나올 땐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 지역을 지키고 이제 여기 장한이라고 하는 장군을 임명해서 이걸 지키게 합니다. 그때 이제 총나라의 그러니까 한나라의 그 한고조가 한신한테 명령을 내려. 이 잔교를 복구하라. 잔교를 복구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그거 복구하려면 적어도 한 1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그 복구함과 동시에 이 초나라 군대는 벌써 니들이 여기 넘어올 거니까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자병법에서 보면 공기무비 출기부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중원 도모책이 되는 거죠. 그렇게 시켜놓고는 이제 장교를 복구한다는 이제 얘기를 해놓으니까 이 관중 땅을 지키던 장안과 초나라 군사 항우 군사들이 이놈들이 여기를 건너올 모양이라고 여기에 그 병력들을 집중시키면서 그래도 이건 1년 이상 걸리는 작업이니까 뭐 그냥 도저히 여기 못 들어올 거라고 이제 안심을 해요. 그때 이 관중으로 가는 정말 예상치 못한 꼬불꼬불 진창이라고 하는 고개가 있어요. 아무도 생각 못했죠. 설마 그 꼬불거리는 진창을 통해서 이거 한 사람이 겨우 비껴가는 데인데 아무도 생각 못했던 거예요. 결국은 잔교를 수리하러 간 건 뭐예요? 네? 위장이에요, 위장. 내 목표는 딴 데 있었어요. 네? 멀리 있었다면. 그런데 내 목표를 감추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가까운 데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가까운 데로 병력이 집중됐을 때 남들이 전혀 생각지 못한 진창을 건너갔어요. 그리고는 뒤에서 장안군대를 치고 드디어 초나라 항우를 물리치고 중국의 패권을 잡았어요. 만약에 한나라의 그 군신들이 그 장교만을 고집해서 거기서 그냥 들어가서 했다면 아마 영원히 이 초한지는 초나라의 승리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결국 이러한 전략과 이 전술은 결국은 상대방을 제압하고 또 이성적으로 나의 전력을 갖다가 확대시키기 위한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거죠. 이러한 암도진창이 우리에게 주는 얘기는 정말 우리가 지금 손자의 14가지 전술에 대해서 계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참 명분과 그리고 원칙에 쌓여서 도대체 자기를 변신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집단의 속성을 벗어나서 끊임없이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그야말로 유동적으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어떤 전술로서의 지금 14가지 전술을 지금 제가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더 얘기를 해야 돼요. 강의 피지. 예. 강의 피지. 강의 피지라는 말은 뭡니까? 적이 강하면 피는 무슨 피자죠 이게? 뭐 피서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더위를 피하는 게 피서예요. 난리를 피하면 피난이고요. 또 피가 뭐 있죠? 여간 피는 어디 도망간다는 뜻입니다. 적이 강하면 어떡하래요? 피하래요. 왜 피해요? 강한 척하고 싸워서 이기지 못할 거니까. 왜 이렇게 당연한 말을 하죠? 여러분들 적이 강하면 피하고 살고 있습니까? 상대방이 강하면 피해요? 잘 못 피하시는 것 같아요. 뻔히 덤벼들면 분명히 질 걸 알면서도 불나방처럼 덤벼들어요. 아주 쉬운 얘기인데 강하면 피해라. 왜요? 피하는 건 진 게 아니에요. 잠시 숨어 있는 거죠. 잠수란 말이죠, 잠수.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내가 지금 새가 아니다. 지금 나설 때도 아니고 지금 내 운세나 나의 역량으로 봐서 이걸 할 때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수해야 돼요. 이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이 사기를 쓴 이 사마천이란 유명한 역사철학자인데 역사학자인데 아마 이 사마천이 없으면 제가 뭐 노자 공자 얘기에 대해서 완전하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천이 있기 때문에 손자의 전기도 쓰여졌고 또 노자 공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적어도 이 한나라 때 무제 때 이전의 약 3000년 역사를 정리해냅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이건 공백이에요, 공백. 물론 단편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적어도 사마천이라고 하는 이 젊은 역사학자가 객관적인 눈을 갖고 사기라고 하는 방대한 중국의 3000년사를 정리해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 3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그 3000년 역사를 보려면 반드시 사기라고 하는 눈을 통해서 접근해요. 그걸 학계에서도 가장 객관적으로 봐줘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근데 그 사마천이 사기를 쓰게 된 이유는 이제 사마라고 하는 게 성이 뭡니까? 사마천의 성은 사시가 아니에요. 사마시지. 예? 그러니까 사마천입니다. 사마천이 아닙니다. 그 사마시라고 하는 건 대대로 역사학자의 집안의 성씨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역사학자고 그 전에 그 아버지도 역사학자고 사관의 집안이죠. 근데 이제 역사가의 집안이가 꿈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중국 중원의 역사를 한번 정리해보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정치적으로 뭔가 이 실각을 당하면서 울분에 차고 죽으면서 그의 아들 어린 사마천의 손을 잡고 넌 내 대신 우리는 대대로 사마씨 즉 역사가의 집안이다. 내가 지금 정말 정치적인 비운으로 내가 먼저 가지만은 너는 내 뒤를 이어서 제발 이 위대한 3000년의 역사를 좀 정리를 해달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죽어요. 그 어린 사마천 17살쯤 됐다고 17살의 소년이죠. 그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 손을 잡고 내가 그 대업을 이루겠습니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서 그 아버지 뒤를 이제 유언을 이제 잇기 위해서 이제 뭐 여러 뭐 노나라든지 뭐 저 송나라, 채나라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역사적인 근거와 사료들을 수집해냅니다. 그 이제 수집을 하면서 드디어 사기를 이제 쓰게 됐는데 갑자기 이릉이라고 하는 뭐 이제 그런 얘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하여튼 이릉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죄로 그 체포가 되는데 그 사람을 변호하다가 사형을 받아요. 사형. 그러니까 사형죄를 이제 적용이 돼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갖고 드디어 사형 날짜를 받아놨는데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사형을 당하느냐 아니면 살아남으려면은 궁형을 받느냐. 궁형이란 건 뭡니까? 거세죠, 거세. 남자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죽음을 원하죠. 왜요? 이 궁형을 받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이 사마시 집안의 치욕이거든요. 야말로 명예가 무엇보다도 소중했던 그 시대에 내가 구차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혼자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족 자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떳떳하게 보통 사형을 당하는데 사마천은 어린 사마천은 고민을 했죠.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아버지가 나에게 맡기신 그 위대한 가업을 난 여기서 중단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걸 잊지 않니 내가 치욕을 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런 고민했을 때 사마천은 상황이 안 되고 적이 강하면 피한 길을 선택했어요. 강히 피지라. 그리고는 수치스러운 궁형을 닫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쓴 역사책이 사기입니다. 만약에 사마천이 그때 명예롭게 죽는다고 설쳤으면 그건 그것도 위대한 일이에요. 그건 좀 위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만약에 그때 사마천이 그 상황을 인정 안 하고 그냥 죽음을 택했으면 아마 우리가 지금 노자, 장자, 뭐 맹자 보는데 굉장히 큰 지장을 초래할 겁니다. 결국은 중국 3000년의 역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기라는 역사책이 아마 남아있지 않을 거라는 뜻이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끌고 나가 있는 게 결국은 군대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도다. 그럼 어떻게 속여야 되냐?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내가 먼데 의도가 있으면 가까운 데 있는 것처럼 내가 저쪽이 강하면 피하고 적이 좋아하는 먹이를 던져서 유인하고 이런 전술 전략들이에요. 이 14가지를 좀 마저 좀 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 조금 좀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일이노지란 말이 있어요. 일이노지. 이게 노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편안할 일자에 수고로울 노자. 적이 좀 편안한 것 같으면 고생시켜라. 이것도 하나의 14전략 중에 하나예요. 일이노지. 그리고 실입이지. 적이 좀
준비하고 친한 것 같으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는 수비태세로 들어가라. 예? 자, 상대방 이게 결국은 적이 편안하냐, 적이 뭐 나를 낮춰보느냐, 적이 뭐 이익을 화가 났느냐, 결국은 적의 상황에 따라 내 전술과 전략을 바꾸란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궤도인 즉 적의 다양한 상황 변화에 따라 그거에 맞는 다양한 전술과 전략을 맞았을 때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지피지기의 그 완성을 이룰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차는 병가지 승이요. 차는 병가지 승이요. 차는 병가지. 지금까지 얘기한 군대 일이라고 하는 건 속이는 일이다. 그러면서 14가지를 쭉 얘기를 했어요. 14개. 이것이야말로 병가. 이 병가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군대 전문가들이 전쟁을 할 때 이기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병가라고 하는 집단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14가지의 전술을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술은 불가,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먼저, 이 전은 뭐예요? inform, 알리다. 절대로 먼저 알려서는 안 될 것이니라. 기껏 전술을 세워놓고 내가 저쪽에 뜻이 있는데 이쪽에 뜻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놓고 미리 다 알려주면요. 저쪽 가서 다 준비하고 있죠. 누구라도 이 병가의 집단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이성적 판단, 내 목표가 저기고 지금 그걸 위해서 내가 이런 액션을 취하면 절대로 그걸 미리 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기쁜 일 있으면 그 남한테 미리 알리지 마세요. 좋으니까 막 알리기 시작하면요. 그거 혹시 누가 뺏어갈지 몰라요. 내 자식 잘난 거 너무 알리고 다니지 마세요. 혹시 누가 알아요? 어떤 이쁜 여자 와서 자식 뺏어갈지? 정말 좋은 거를 갖고 있고 정말 내가 잘나 보이고 얼마든지 좋은 게 있더라도 좀 감출 줄 알아야 돼요. 전 이게 궤도라고 봐요. 인생을 살면서 다양하게 보여줄 것도 많고 다양해 정말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숨길 줄 알고 그것을 감출 줄 아는 지혜, 이것이 바로 궤도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기가 아니에요. 나를 이성적으로 끌고 가기 하나의 전략이고 전술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로써 이 시계편을 끝냅니다. 즉 손자병법 총 13편 중에 첫 번째 편이죠. 첫 번째 편 제목이 시계편이었어요. 이 시계편의 내용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계산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아주 이성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그러면 뭘 갖고 계산하느냐? 그 계산 방법으로서 처음에 오사를 얘기했습니다. 5가지 분석 틀로 해라. 첫 번째는 그 지도자가 리더십을 갖고 있는가? 두 번째는 그 장수가 능력이 있는가? 또 지리적 그리고 기상적 조건을 갖고 있는가? 이런 5가지 아이템을 보고 그 다음에 지피지기를 위해서 7가지의 계산을 하라 그랬어요. 저쪽과 이쪽 최고 지도자의 그 리더십, 그리고 저쪽 장수와 이쪽 장수의 능력, 법령과 시스템, 천시지리의 어떠한 그 지역적 상황, 그리고 상벌의 명확한 시행, 그리고 무기와 군대의 숫자, 그리고 사절간의 그 병사들과 그리고 군졸들의 그 훈련, 숙련된 정도, 이러한 7가지를 꼭 따져보고, 그리고 이걸 위해서 14략, 18가지 전술을 얘기했어요. 적이 의도하지 못할 때, 못할 때 공격하라. 적이 전혀 준비하지 못한 것을 쳐라. 직접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돌아가라. 내가 먼 곳에 뜻이 있으면 가까운 곳에 먼저 뜻을 둔 것처럼 하라. 이게 바로 손자병법 13편 첫 번째 시계편의 전체 주제예요. 왜 1편에다 이러한 제목을 넣겠습니까? 손자병법의 13편은 하나의 어떤 논문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하나의 브리핑 자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싸우기 전에 계산을 하는데 이러한 항목으로서 분석을 하라.
근데 이 분석 툴이 손자 이전하고는 전혀 틀린 거예요. 아주 객관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그리고 데이터 중심의 분석적인 그러한 그 계산법을 내는 거죠. 단순히 감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봐서 나한테 이길까 질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죠. 절대로 안 다치죠. 이렇게 계산하고 따지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작전편으로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 준비를 다 했으면 이제 군수품 준비를 해야 돼요. 도대체 말을 몇 마리 준비해야 될지 또 거기에 드는 여러 가지 갑옷과 무기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작전편에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